김원장 박은영의 머니머니2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예요? 벌써 5번째고 어느덧 이제 11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네. 너무 날씨는 추워졌죠. 마음은 허하죠. 네. 그럴 배는 때일수록 고프죠. 그럴 때일수록 뭐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마음이 허해질수록 경제 지식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 여자를 남자들이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아할 겁니다. 네. 마지못해 잘 대답.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쪽으로 귀결되는군요. 노처녀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깨알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요. MBC GXUN 쓰시는 분. 이분은 MBC에서 오신 MBC 분인가 봐요. 시청자인가 봐요. 네네. KBS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MBC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수거래의 위험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셨어요. 미수거래는 일단 사실 빚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이자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만큼 수익률이 나도 본전 아니에요. 증시는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수거래 그렇게 썩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김민규 님이 스탁론에 몇몇 선취금 받는 회사가 있다고 지적하셨네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미리 돈을 떼가나 봐요. 러브 다이어리 님이요. 자동차 대출 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요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오토론, 네. 오토리스 별게 다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현대캐피탈 광고 봤어요. 네. 우리가 몰랐던 자동차의 놀라운 기능. 자동차 담보로 대출 받아라는 현대캐피탈의 광고예요. 과연 이게 놀라운 기능인가? 전에도 요즘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도 빚내서 사지 않아요? 지금 갖고 있는 차에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몰랐던 자동차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자동차 담보 걸고 돈 빌려라니요.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아파트의 놀라운 기능, 집담보로 주택담보대출 돈 빌리는 거예요? 추가로 받으세요가 뭐가 다릅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는 이제 천사 역할로 빚내지 말아라, 빚내지 말아라, 그게 경제의 책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꾸 이렇게 밖에서는 돈을 좀 빚을 내라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기업이 그걸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네. 댓글 올려주신 분들 중에 5분께 저희가 작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머니머니2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라면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희 네. 엄마는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근데 아무튼 라면 정말 맛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라면은 누구나 정말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있는 네. 서민들의 또 음식, 사랑받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라면 업체들이 9년 동안 담합을 해왔다가 네. 과징금이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과징금 1천억 원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는데 이 부당하다 이렇게 소송 냈거든요. 근데 법원이 아니다. 정당하다. 네. 이래 1천억 원 과징금 내라. 물론 업체들은 항소한다고 하는데. 야, 자, 오늘 담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합 아시죠? 예전에 저 고대 국가들이 전쟁할 때 카르타라는 게 이제 그 일종의 휴전하자, 서로 이해하자 이런 문서가 카르타였대요. 그래서 이제 카르텔, 담합으로 단어가 발전했다는 건데 아시죠? 담합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500원 올려받을까? 이거 3,000원으로 담합할까? 이런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담합이 네. 시집 갈 생각은 있는 거예요? 없나 봅니다. 박은영 아나운서가 햄버거 가게를 내서 그 햄버거가 7,500원인 이유도 사실은 경쟁 때문이에요. 왜 9,500원으로 못 올리느냐? 9,500원으로 올리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싸니까. 경쟁 때문이에요. 담합은 이 경쟁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담합은 보이지 않는 손을 잡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리고 지난 9년 동안 이제 6번이나 네. 라면 업체에서는 담합을 했다는 거잖아요. 과징금이 1,000억 원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최소한 1,000억 원 이상 그 라면 업체들의 그 부당한 담합에 의해서 우리가 더 부담해 온 것이죠. 제가 그동안 먹은 라면이 몇 개인데 네. 슬픕니다. 우리 국민이 1년에 한 40여 개 넘게 라면을 먹어요. 평균적으로 한 명이. 농심이 라면 시장을 거의 70% 가까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오. 담합에는 반드시 독과점 업체가 있어야 돼요. 오. 농심이 다른 업체에게 우리 이번에 150원 올려볼까 이렇게 제안하고 다른 업체가 따르는 식으로 해서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공정위의 발표입니다. 국도 계속 가는데 휘발 요금이 똑같아. 담합이에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죠? 네. 왜 담합이 가능할까? 국도 안에서는 이 3개, 4개의 주유소들이 과점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네. 쉽게 말해서 농심처럼 그 바닥에서는
주인이 몇 명 안 돼야 돼요. 그래야 담합이 이루어지겠죠. 정리하면 담합은 반드시 독과점 업체가 있어야 가능하다. 네. 아시겠죠? 어쨌든 이 업체들이 독과점을 하면서 가격을 야금야금씩 자기네들끼리 올리고 있으면 네.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들고 네. 또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그럼요. 운영 햄버거 가게가 7,500원의 햄버거를 파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무너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는 선택권을 뺏기게 되고요. 시장에 공정하게 경쟁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싸게 싼 제품을 내놓으려는 시장 참여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경제학은 시장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담합과 경쟁에 대한 문제를 하나 낼게요. 박은영 아나운서한테. 2008년도에요. 미국의 경제학자 800여 명이 매년 1월 달에 모여서 네. 경제학자들의 회의를 해요. 세미나 같은. 근데 애틀란타에 묵었는데 메리어트 호텔에서 묵었다는 거예요. 네. 문제. 미국의 경제학자 800명은 왜 2008년도 경제학 학회 때 그 많은 호텔 중에 메리어트 호텔에 머물렀을까요? 글쎄요, 그건 싸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경제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호텔이 애틀란타에서 가장 저렴했던 거예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은 좋다고 그 경제학자들이 판단했던 거예요. 만약에 애틀란타에 있는 호텔들이 연초에 가격을 담합했다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의 경제학자들이 메리어트 호텔을 이용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죠. 자, 경쟁은 이렇게 시장에 적용됩니다. 사실은 싼 가격 때문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업체나 기업들 간에 아주 경쟁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담합이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담합과 관련된 뉴스를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2부는 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게 내려진 1,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며 농심과 오뚜기가 낸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등 라면 업체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고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적발해 농심에 1,000억여 원, 오뚜기에 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라면 업체들에 관련된 담합 뉴스를 봤습니다. 뭐 업체별로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그중에 삼양은 네. 120억 원이라는 과징금이 면제가 됐어요. 뭐 맞아요. 때문일까요? 잘 안 팔렸나요? 라면이 맛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특별히 라면이 맛있다 해서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한 서너 명이 선생님이 야 누가 먼저 했어? 솔직하게 먼저 말해봐. 눈 감고 제가 먼저 했어 이렇게 하면 그런 애들 있어요. 같이 짜놓고 왠지 원장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봐 말을 못 읽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래도 먼저 자수한 친구에게는 좀 관용을 베풀겠죠. 그렇죠. 담합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리니언시라 그래서 리니언시 지금 자막으로 흘러가고 있죠. 리니언시 관용이라는 제도예요. 네. 담합은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담합하는 건설사, 유통회사, 정유사, 라면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이런 회사들이 담합한다고 서류에 적고 도장 찍고 그걸 흘려보내겠어요 설마? 절대 안 하겠죠. 절대 안 하겠죠. 정말 증거를 남기지 않겠죠. 유일한 증거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리니언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수한 회사에게는 100% 과징금을 면제해 주고요. 두 번째로 손드는 회사에게는 50% 과징금을 면제해 줘요. 이야. 그러니까 삼양이 제일 먼저 손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 배신한 거네요. 처음으로 담합한 회사가 신고를 하고 자수를 했다고 쳐요. 자백을 했어요. 네. 그러면 다른 나머지 라면 회사들은 고민이 되겠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도 해야 되나?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절반이라도 그렇죠. 그 리니언시 제도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범죄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서 네. 범죄자들을 다 독방에 가둬놓고서 맞아요. 추궁을 하는 거죠. 적절한 예예요. 그 대학별 논술고사에 아주 잘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은영과 원장이 은행을 털었어요. 증거는 없어요. 잡혀왔어요. 심증만 있어서 각기 다른 방에 갇혔어요. 서로를 믿고 절대 저는 은행을 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죄로 석방되겠죠. 네. 아니 사실 저희가 털었어요. 자수하고 서로 자수하면 5년형이라고 쳐요. 근데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저는 털지 않았습니다. 버텼는데
박은영 아나운서가 저를 못 믿고 사실 저희 털었어요. 이러면 박은영 아나운서는 5년인데 저는 10년형이 된단 말이죠. 네. 만약에. 자, 이렇게 가정했을 때 과연 죄수, 이게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에요. 그럼 죄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대부분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을 믿으면 둘 다 석방될 수 있잖아요. 믿지 못하고 저희가 털었어요라고 고백해서 결국 5년형을 받게 된다는 게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면 시장 담합을 통해서 담합의 과정 그리고 네. 리니얼시 제도, 죄수의 딜레마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고 네. 가장 궁금해하고 아주 예민한 문제, 바로 집값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집값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아니다. 아직도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부동산 좀 갖고 계신가요? 은행 소유죠. 네. 이름만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알겠습니다. 정말 알 수 뿔도 없어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대신 아름답잖아요. 네.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한국에 온다고. 아, 한국에 온대요? 정말 닮았어요. 어디가? 눈썹이? 몇 가지 지금 집값이 적정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가장 쉬운 방법은 과거에는 집값이 5억 원이다. 네. 전세값이 2억 5천만 원이다. 그럼 대충 적정하다 이랬어요. 다시 말해서 집값 대비 전세값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 이 집이 집값이 거품이 있다가 정해졌어요. 무슨 말이냐? 집값은 과거에 투기제였잖아요. 네. 사놓고 오르길 바라는. 전세값에는 투기 수요나 가수요가 없어요. 누가 전세값 오를 거라고 미리 알고 전세를 아유. 5억짜리 전세를 6억 주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럴 리 없죠. 그렇죠? 전세값은 진수요예요. 진수요. 진짜 필요한 사람만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 가격에 같은 동인데 하나는 3억 7천, 하나는 3억 5천이라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인데 어딜 들어가겠어요? 3억 5천을 가죠. 그렇죠? 누가 전세값 올라갈 거니까 미리 3억 7천짜리 전세에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올려달랄까 봐 무섭죠. 그렇죠? 전세값엔 거품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시장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값이 높을수록 그 집값은 실제 그 집에 살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이 10억이라고 가정할 때 전세값이 3억인 집은 수요가 낮고 실수요가, 전세값이 7억인 집은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10억이라는 집값 거래 가격은 거품이 덜하다. 이런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네. 또 하나 가장 흔한 건 PIR이라는 지수예요. Price Income Ratio라는 아주 흔한 계산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득 대비 가격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뭐 6도 나오고 7도 나오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다 틀린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이나 모았을 때 한국에 또는 서울에, 대구에, 대전에 평균 집값을 살 수 있나 이런 거예요. 좀 헷갈리죠?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3억 정도라고 가정할게요. 3억이요? 네. 어머, 그렇게 비싸요? 많이 올랐으니까.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서울에 사는 4인 가구는 가구주의 소득을 모두 합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해. 그 정도 될 거예요. 3억이라면 5천만 원 곱하기 6년은 3억이죠. 네. 6년 동안 꼬박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3억이 되겠죠. 네. 자, 서울의 PIR은 이렇게 되면 6입니다. 아시겠죠? 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PIR이 낮을수록 주택 가격이 거품이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서울의 PIR이 과거에는 10이었다. 지금 PIR이 6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품이 빠진 거예요. 네네.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 또는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한 4년 전, 5년 전 집값이 피크했을 때 비해서 PIR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주장하고요. 네. 집값이 앞으로 더 내릴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10년, 15년 전의 PIR은 훨씬 낮았으니까 그러니까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다면 결국 집값은 소득이나 네. 구매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 그럼요. 소득이 좀 안정적이게 돼야 집값도 안정적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럼요. 지난 30년 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갔단 말이죠. 소득도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소득이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나요? 지수상으로도 소폭 올랐지만 특히나 아주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소득은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들보다 더 더디게 올랐을 겁니다. 이 중산층이나 소득이 좀 하위 50% 안에 있는 소득, 그러니까 2분위, 3분위, 4분위 사람들은 소득이 더디게 올랐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주택을 살 여력이 과거보다 높을까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빚내서 사게 되죠 뭐. 다시 말해서 자, 중국은 집값이 아직도 많이 오르더라. 그래서 서울도 앞으로 당분간 내렸으니까 오를 것이다. 중국은 그래도 7% 성장하잖아요. 소득이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우리보다 훨씬 평균 소득은 낮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우리 20년 전처럼. 우리는 어때요? 소득이 잘 오르지 않고 있어요. 간단해요. 일단은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집값도 따라올 수 있는데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건설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글쎄요. 집을 많이 짓겠죠. 그럼요. 많이 짓겠죠. 많이 팔려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어요. 시장에 배추나 장미나 구두나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아파트는 특정 지역을 빼고는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건설사가.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도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일단 자신의 소득이 좀 있어야 집을 사는 건 당연하겠지만 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소득이 좀 없어도 네. 일단 내 집 마련은 누구나의 꿈이고 네. 그리고 약간은 옆집 아줌마가 사니까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네. 내 친구는 집 샀는데 저는 전세고 이러면은 나도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구두를 사든 배추를 사든 뭐 핸드백을 사든 사실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고 아파트도 역시 예외일 수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엔 남이 샀잖아요. 입사 동기들도 다 사고 대학 동창들도 다 사고 친척들도 다 사고 나도 사야겠다. 밴드웨건이라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밴드웨건이 뭐냐면 저 퍼레이드, 축제 퍼레이드가 이렇게 가면 네. 그 밴드 마차가 따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밴드의 마차가 그 밴드웨건이에요. 저 우리 어렸을 때 박은영 아나운서 그런 경험 없을까요? 그 방역하는 차 뿌하고 뿌리는 차 지나가면 따라가잖아요. 방역하는 차를 우리가 아, 방역을 위해서 따라가야겠다 생각하고 따라가나요? 아니요.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남이 하는 것을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밴드웨건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요, 프레이밍. 그건 뭐 여러 마케팅이 있겠죠. 틀을 만들어 버려요. 이 틀, 여러 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는 꼭 사야죠. 당신은 아직도 아파트 안 갖고 계세요? 또는 우리 아파트 사면 당신도 그 그레이드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알게 모르게 세뇌시키는 거네요. 그게 소비자들을. 프레이밍이에요. 예를 들어 레미안 당신의 이름이 됩니다. 어떻게 레미안이 제 이름이에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니까 코카콜라가 크리스마스 때 광고하잖아요. 네. 산타클로스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코카콜라하고 산타클로스하고는 크리스마스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관계 있어요? 없죠 뭐. 없잖아요. 네. 근데 빨간색이라는 거? 그것도 만든 프레이밍이에요. 코카콜라는 근데 여름 음료잖아요. 겨울에 매출이 떨어져요. 사람들한테 코카콜라가 따뜻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겨울에. 코카콜라는 찬 음료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프레이밍을 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한겨울에, 눈 올 때, 아주 추울 때. 그래서 등장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코카콜라 광고에. 곰 등장하나요? 곰. 자, 따져봐요. 코카콜라하고 북극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근데 막 코카콜라 앞에서 북극곰들이 귀여운 북극곰들이 나와서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프레이밍이에요. 그 북극곰들이 혼자 나와요? 가족하고 같이 나와요? 가족이 같이 나와요. 새끼곰, 엄마곰, 아빠곰 다 나오죠. 왜 새끼곰, 엄마곰, 아빠곰 다 나올까요? 온 가족이 마셔라 이거겠죠. 코카콜라는 어른들이 마시면서 아이들에게 권하지 않는 음료예요. 남편이 마시면서 아내에게 권하지 않는 음료예요. 가족들끼리 마셔라. 프레이밍 시키는 거예요. 아파트도 이런 프레이밍이 있어요. 아파트를 사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안에 우리가 갇힐 수 있다라는 이론이죠. 자, 다음은 합리적 기대 가설인데요. 이건 네. 뭔가요? 합리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있거나 시장의 흐름이 있으면 시장에 돈이 풀리다가 멈췄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났고 그러면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지겠는걸? 우리 돈에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 돈에 좀 투자를 해볼까? 달러를 팔고 이런 게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이에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이나 시장의 흐름을 보고 각자 자기가 합리적이다 생각할 때 참여해요.
비합리적인 거에 투자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는 집을 팔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갖고 아유, 있어야 되죠. 그럼요, 왜 팔아요? 합리적 기대 가설이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어쩜 주택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조차 특히 소득이 좀 넉넉한 사람들조차 전세 시장 전세를 계속 구하는 이유는 어쩌면 합리적 기대 가설. 집을 사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요. 분석하고 있을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합리적 기대 가설에 의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 건 아닌가. 부전 효과는요. 간단해요. 내 것은 소중하다. 내 걸 더 크게 봐요, 사람들이.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안마의자 팔잖아요. 네. 근데 한 달만 써보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맞아. 그죠?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왜 나보고 정수기도 막 써보라 그래요. 부전 효과예요. 한번 써보잖아요. 이게 내 것 같아요.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이게 돌려주기 좀 어려워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만다에게 월급을 1,000만 원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12월에 짠! 1,000만 원 보너스. 와우. 근데 미안해요. 1,000만 원 입금됐는데 미안한데 회사가 내년에 투자할 게 좀 생겨서 500만 원만 다시 돌려주세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도 500만 원을 회사가 나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회사가 갑자기 왜 500만 원을 뺏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후자죠, 당연히. 되게 서운하겠죠. 사실 500만 원 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운하거든요. 줬다 뺏으면 부전 효과 때문에 그래요.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집을 팔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동안 정들었던 집이고 집을 팔면 또 여러 딱히 대안도 없고 합리적 기대 가설로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내 집을 팔자. 그런데 얼마쯤 하지? 과거에 5억 했는데 지금 3억이라는데 못 팔죠. 아까워서 어떻게 팔아요. 손해봐야 돼요. 거기에 부전 효과가 숨어 있어요. 아무리 3억 원에 내놔라 그래도 사람들은 이게 얼마짜리까지 올랐던 아파트인데 이거 어떻게 3억에 팔 수 있어?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하는 매매 거예요. 시장이 꽉 얼었나 보다. 손실회피 경향도 비슷해요. 지금 팔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익인 것 같지만 사람들은 지금 팔면 내가 5억 원에 사서 3억 원에 파니까 2억 원 손실이잖아요. 이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 몇 가지 이론들 꼭 이 이론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인들, 경제적인 원인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집을 사려 했고 또 집을 팔려 하고 또 집을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재화라는 건 제 값이 있나요? 없죠. 정해진 값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학에서 내재된 가치는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물 한 컵 돈이 얼마예요? 없죠. 공짜로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사막에서 모두가 목말라 죽어간다면 물 한 컵의 가치는 1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화의 가치는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집이 최소 3억 원은 되지. 이게 6억까지 갔던 집인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가격을 매겨버려요. 김원장 원장님께서는 네.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집값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떨어지나요? 집을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예측하는 건 어려울 뿐더러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시장 어떻게 돌아갈지 저뿐만 아니고 그게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뭐 먹고 사는 방법이죠. 애매하게.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FRB 의장도 그렇고 아마 다음 달 미국 경제도 예측을 못할 건요. 어떤 사람이 특정 자산에 대해서 분명히 오를 것이다 주장하고 있다면 장담컨대 그 사람은 뜨내기 학자거나 뜨내기 전문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다만 전문가시네. 이거 하나만 과거처럼 집이 투자하는 대상, 투자재가 아니라면 집은 이제 소비재가 됐어요. 승용차를 살 때 이 승용차가 지금 내가 2천만 원을 사지만 내가 팔 때는 2,700만 원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아니죠? 운동화는 신고 싶어서 사는 거고 네. 자동차도 타고 싶어서 사는 거죠. 비용 대비 혜택이 크면 사는 것이죠. 다만 거기에 이 아파트가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건 이제 고려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를까요? 굳이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해요. 개인적으로요. 네.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거는. 집을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올 거예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집을 투자 재산이 아니라 네. 운동화나 승용차처럼 뭔가 소비재로. 소비재로 생각하면서 네. 잘 따져보고 네. 정말 사는 집을 사야 된다는 거군요. 우리가 운동화 살 때 그렇잖아요. 5만 원이지만 사는 게 낫겠다 싶으면 사잖아요. 그렇게 효용 대비 가격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네요. 자, 김원장, 박은영의 뭐니뭐니 오늘 5번째 시간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시장 경제의 경쟁과 담합이 의미하는 것, 또 집을 사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4년 전, 5년 전 집값이 급등했을 때 PIR을 비교하고요. 네. 집값이 내릴 것이다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죠. 고!